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바보라 무시한 처녀, 뜻밖의 승리를 거두다. 옛날 한 옛날, 떵떵거리는 천석군 부자옥도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억도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고을 초입부터 한 발짝도 들어설 수가 없었지요. 억도가 소유한 논밭 같은 건 끝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의 집은 고래등이 부럽지 않은 널찍한 기와집이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5칸이나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수많은 하인이 북적거렸고 그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만으로도 공기가 후끈거릴 지경이었어요. 억도의 금지호엽 외동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고을의 원님이 되었기에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었지요. 비록 지금은 억도의 곁에 없었지만 외아들의 출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억도의 크나큰 자랑거리 중 하나였답니다. 이처럼 억도는 제 집에 쌓아놓은 부와 명예,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모두 가진 겉보기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거절이 비켜서지 못하겠는가. 지고일 제1의 부자이신 이억도님께서 납신다는 말씀이야.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누구 땅인 줄 알고 그리 서 있는 게야. 하지만 재산과 부는 반비례하는 그 인성이 문제였습니다. 땅이며 재물이며 갈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가야 될 것이 자명하거늘 억도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천석군 부자임과 동시에 지독한 구두쇠로도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악명이 자자한 작자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을 이룬 것으로 보였으나 도대체 이억도가 가진 탐욕은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더랬습니다.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마치 깊은 늪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봄이 되면 억도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장미쌀, 즉 높은 이자를 받는 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장미쌀을 갚지 못하는 빈들의 목줄과도 같은 얼마 되지도 않는 토지를 기다렸다는 듯 잔인하게 빼앗았지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억도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집을 찾아가 16살 된 어린 처녀들을 제첩실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늙은 억도의 첩이 되어야 하는 처녀들의 눈물마저도 억도의 탐욕을 채우는 재물에 불과할 지경이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악명을 쌓아가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약삭빠르기로 소문난 거강꾼 마생원을 아예 집사로 들여놓았습니다. 마생원은 저작거리를 나돌던 시절부터 돈 냄새를 맡는 것 하나만큼은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작자였어요. 시리 밖에서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즉시 냄새를 맡고 불이 나게 달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이문을 챙기기로 빠삭했지요. 이 능력이 억도의 구미와 맞아 억도는 마생원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더욱 불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허, 그득그득 쌓여가는 것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나. 그래, 바로 이 맛이 아니던가. 이 맛으로 재물을 불리는 것이지. 억도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오직 제게 돈과 재물을 가져다 바칠 일개 개미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마생원이
헐레벌떡 사랑방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서 대포 한 잔을 돌리고 있던 중에 참으로 이상한 소문을 하나 들었지 않겠습니까요? 소문?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을 말한 게야? 여차하면 돈방석에 앉게 될 수도 있는 귀한 소문이지요. 아니, 뭐이라? 마세원의 말에 억도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아다름이 아니라 그 외달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너골에서 몫으로 제법 유명한 놈 말입니다. 달새? 어디 보자. 오호라, 그래? 물론 내 그놈은 잘 알고 있지. 안 그래도 우리 집 곡간을 증축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었던 놈 아닌가. 달새는 올봄에 억도의 집 곡간을 증축하느라 거의 2달 넘게 억도의 집에서 일했던 목수였어요. 그 솜씨가 매우 뛰어나 억도의 고을까지 풍문이 들리던 순경공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순경공이라 해서 억도의 구두쇠 기지를 억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달 넘는 기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했던 달새는 받아야 할 품삯세 반도 못 받고 쫓겨나갔으니까요. 거친 행패와 억지를 쓰는 통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한 삭세반만 받아낸 달쇠는 2번 다시 억도의 고을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며 아주 침을 뱉고 돌아섰더랬습니다. 비단 달쇠뿐 아니라 억도 집에서 일하고 웃으며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탐모가 나갈 땐 일하며 접시와 사발값이고 엽곱절을 쳐서 품삯세서 제했고 추수기간 동안 허리가 빠져라 일했던 머슴이 나갈 땐 아파서 일을 못한 날을 조목조목 적어 놓았다가 그 몇 배치 삭슬 부풀려 원래 내어줘야 할 세경에서 빼기 일수였어요. 그런 전적을 가진 억도의 집에서 곡간 달아내느라 2달을 소비한 몫이라 하여 품삯을 고스란히 받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 목수놈은 느닷없이 왜? 억도의 물음에 마생원이 답했지요. 저기 강 건너 대덕사 위로 만성골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성골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한 채 있던 거 아시는지요? 그따위 것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다 쓰러져가는 폐가를 알게 무어야. 아무튼 간에 그 집이 원래 홀몸의 노인네 하나가 살던 집인데 글쎄 그 치가 황천을 건너고 나니 이를 이을 자식도 하나 없어서 먼 친척벌 되는 어린 계집에게 그 집이 유산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집을 물려받은 계집이 그 폐가로 이사를 하겠답시고 집수리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다는데 글쎄 그 끝에 내려간 목수가 바로 달새였다지 뭡니까? 그래서 그게 무어가 어쨌단 말이냐. 솜씨 좋은 목수놈이 폐가를 수리하는 게 어디가 어떻길래. 구미가 당기는 대목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빙빙 돌자 성질 급한 억도가 다그쳤습니다. 참말로 어르신도 성미가 급하기 짝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달새놈 말이 그 폐가의 안쪽 골방벽이란 벽은 모조리 퉁퉁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질 않겠습니까요? 흡사 벽 안쪽에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달수 이놈이 제 망치를 가지고 그 벽을 살짝 걸어보았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허은 벽 안쪽에서 진주 목걸이며 금반지며 은팔찌며 이게 아주 금은보화가 득실득실 걸려있는 것이 그야말로 봄을 참고 뺨을 치기에 그 길로 겁을 덜컥 집어먹고는 얼른 닫아버렸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요? 벽에서 금은보가 삐들어져 있던 억도의 귀에 마생원이 뱉은 금은보라는 단어가 콕 밝혔어요. 대번의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욕심이 끓어오른 억도는 자리에서 솟구이듯 일어서며 외쳤지요. 이 사람아, 어찌 그것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질끈 것이야? 아,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 당장에 오늘 밤 내 밑에 왈패놈들을 쌓아다가 들이닥쳐 집을 처리하고는 집안의 보화를 몽땅 가져와야 할 것 아니야? 아이고, 날이 나을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요. 아니, 그건 왜? 달쇠가 궁금해서 망치를 들고 온 집안을 전부 두드려 봤답니다. 두드렸더니 바로 그 대목에서 달쇠에 이놈이 글쎄 천기누설을 했다 싶어 아차 싶었던지 그 뒤로는 나불거리던 입을 닫지 못하겠습니까? 허나 반대로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닫는 극세를 보아하니 그저 벽 한 군데에 숨겨둔 자투리 보화가 아니라 아주 온 집안의 벽 전체가 숨겨진 보화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생원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급사 누군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지요. 안 돼.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왈패들 몇 놈 끌고 가서 계집을 쑤셔놓고 출처도 모르는 보화를 가져온답시고 소란을 떨었다가 골련 비례로 들어가면 골치가 아파집니다요.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캐본 뒤에 움직여도 늦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마생원이 콧을 뱉으며 안절부절이던 억도를 말리는 것도 잠시 번뜩이는 눈을 하고선 자,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야기를 꺼내고는 행랑으로 돌아가더니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폐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지요. 한참이나 젖다거리들을 들은 뒤 마생원이 헐레벌떡 돌아와 억도의 소매춤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 폐가 근방에 대독사에 살짝 쿵 들어가 동네 사정에 밝을 것 같은 늙은 조실 스님께 큰 절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폐가에 대해 좀 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월척을 낚았지. 뭐겠습니까요? 권대, 뭐야? 다 어서 말해보게. 그 스님께서 읊어대는 말이 그곳이 본디 아주 예전에는 산적들의 산채로 유명한 곳이었답니다. 게다가 지금 폐가 가운데 딱 한 채 남아있는 그 집이 실은 산적들의 우두머리 집이었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천으로 떠난 집주인 노인네가 젊었을 적 그 산채의 우두머리였더라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벽곳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얼추말이 됩니다요. 달쇠, 그놈이 입을 닫은 이유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이겠지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벽 뒤에 보물을 보았으니 딴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생원의 말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억도가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성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당장 무슨 수를 써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 집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다는 소리야. 뭐야? 그러니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 됩니다. 산적들의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보고 누군가 밟고라도 하게 되면 몽땅 국고로 압수된다는 것쯤은 나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금은 보화는 달수와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약 잘못하여 폐가를 물려받은 그 향심이라는 계집까지도 알게 되면 아주 쓸데없이 골치가 아파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아예 조용히 그 집을 통째로 사버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왈패들을 끌고 가서 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은밀히 진행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요. 마생원의 말에 그제야 억도가 무릎을 치며 웃음을 띄었지요. 헐커니 듣고 보니 자네의 말이 100번 지당하구만. 내일에서 자네라는 자를 내 집사로 고용한 것 아니겠나? 그래, 좋아.
근실내로 자네가 아주 은밀하게 그 계집에게서 폐가와 그 털을 얻어낼 방법을 한번 고심해 보시겠나. 이번 일이 잘만 해결되면 내자에게도 크게 항목되어 중세.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억도의 허락을 받은 마생원 본시 거꾼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는 소시적의 꾀를 총동원해 며칠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느 날 억도를 데리고 문제의 그 폐가가 있는 만선골 정사를 향했습니다. 자, 어르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저를 따라 나서기만 하십시오. 마생원이 억도에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리하여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이 폐가가 놓인 마당에 들어서며 한창 폐가의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있던 집주인 향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흠,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들입니다. 이 폐가의 기운이 참으로 비범하여 뭔가를 잡아채는군요. 집안의 경치가 참으로 걸출하니 잠시 구경이나 좀 하다가 가도 괜찮겠소? 마생원은 능글맞은 목소리로 마치 우연히 들른 것처럼 이야기하며 접근했지요. 향심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이내 예를 갖춰 마생원과 억도를 맞이했습니다. 아, 그러하신가요? 그러하다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폐가의 모습이라 매우 누추한 곳이지만 수리를 끝내면 제법 괜찮은 집이 될 겁니다. 주변의 경치가 아주 좋으니 잘 어울리겠지요. 폐가라고는 해도 꽤나 젊은 나이에 번듯한 집터가 생겨 그녀는 매우 설레는 얼굴이었지요. 한껏 더 밝은 미소를 띤 그 대답을 흘려듣고 슬금슬금 들어와 삐걱거리는 틈마루 난간에 기대앉은 억도는 정사 앞을 콸콸 흘러내리는 만성골의 빼어난 경치와 물길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답니다. 맑고 시원한 물소리가 억도의 귀를 간지럽혔고 아름다운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과연 그 예전 산적들의 산채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요. 또한 산적 우두머리의 거처로도 그야말로 손색 없는 으뜸의 집터였습니다. 억도와 마생원은 향심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일어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집터 근방으로 펼쳐진 풍경을 잊지 못한 억도가 확신에 차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마생원 자네 말대로 그 집터 말이야. 빛이 헛된 곳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이더란 말이야. 내 두 눈으로 보니 분명 그곳은 산적들의 산채로 쓰기 안성맞춤인 곳이더구만. 직관도 아닌 내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명당이 따로 없더군. 산적 우두머리가 지냈던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느껴질 지경이더라. 이 말씀이라면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꿰든 듯 싶으니 속히 움직이잖아. 그 집안에 들어찬 보화들, 그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내가 가져야겠어. 예, 맞습니다. 어르신 보아하니 달놈도 저 집주인 계집에게 아직 아무런 정보도 흘리지 않은 듯 보이니 우리라 먼저 선수를 쳐야 하겠습니다요. 그렇게 마생원과 작당 모의를 끊는 억도는 다음 날이 밝자마자 마생원과 함께 곧바로 만산골 폐가를 향해 내달렸지요. 그리하여 폐가의 청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선 향심과 곧바로 마주치게 되었고 이 고을에는 연고도 없던 두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 자꾸만 버려진 집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폐가터 근처에 당도하여 어슬렁거리고 있던 두 사내를 발견한 향심이 투상적기 그지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입을 열었어요. 원래 참으로 수상도 하시네. 아니, 저기 말입니다. 거기 두 분 잠깐 저 보시어요. 분명 어제 그분들이 아니신지요? 어제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던 분들이 오늘 역시도
저보다 일찍 제 집에 당도하여 기웃거리고 계시니 어제 모양새가 참으로 이상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 어찌하여 다시 오셨는지요? 그리 경계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보시오. 실은 말입니다. 우리 주인나리께서 어제 이 집을 보고 그야말로 홀딱 반하셨습니다요. 혹시 이 집을 파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값이라면 아주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마생원은 향심에게 은근슬쩍 집을 팔 것을 제안하며 미소를 던졌어요. 하지만 향심은 단호하게 거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습니까? 제가 그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네요. 송구합니다. 허나 어르신들이 집은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리를 끝내면 제가 여기서 살기로 작정하여 일이 고치고 있는 것이니 그만 돌아들가 주시지요. 심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생글생글 미소가 완연한 얼굴로 억도와 마생원을 집터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이었어요. 첫 시도는 그렇게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얼떨결에 쫓겨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마생원과 억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폐가를 찾아갔어요. 며칠이나 이어진 끈질긴 설득에 향심은 마지못한다는 투로 혹시 집을 판다면 얼마까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자 대답을 하려던 마생원을 밀치고 대뜸 먹도가 튀어나오더니 냅다 뱉는 것이었어요. 허흠, 글쎄, 한 30년까지는 내 흔쾌히 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 말씀이야. 예?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시간 낭비를 하려고 이리뜸을 들렸다는 것인가요? 자, 30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구두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참으로 빠듯한 가격을 던지며 흥정하려 하자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는 듯 향심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그만대이 집터에서 나가주시지요. 30이라니. 농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떤 일로 하시지요? 그 정도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 계집으로 여겨 작정하고 덤터기를 씌우셔도 유분수지. 정말 이런 명당에 지어진 집을 겨우 30나. 참, 이거 아주 제가 어르신들께 단단히 어리숙해 보인 모양입지요. 썩 돌아들 가셔요. 다친 엄포에 마생원이 허둥거리며 다급하게 튀어나왔어요. 아, 아니,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나리께서 워낙이 물정이 어두우셔서 그렇습니다. 다 닫은 밥의 코를 빠뜨릴 뻔한 억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마생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향심을 회유하는 사이 폐가를 수리하기 위해 어슬렁 걸어온 달새와 일행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의외의 악연들을 만난 달새의 표정이 일순일그러졌지요. 어라, 아니, 두 분이 이것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 달에 오래간만이로구만. 듣자니 이 폐가를 수리하는 것이 자네라 하더니만 일이 만나게 되는구만 그려. 수리오라 그러면 그렇지. 저작거리 객잔소 솔김에 제가 몇 마디 뱉은 말을 듣고 일이 직접 행차까지 하셨다. 이 말씀이시구먼요. 지금 수리도 수리지만 실은 제가 이 집을 사려고 말입니다. 뭐이요? 이 집을 산다고? 아예, 예, 집을 고치려고 보니 금방이 경치가 마음에 쏙 들지 뭐겠습니까요? 해서 이 집을 그냥 사려고 마음먹었습지요. 달새의 느닷없는 말에 억도와 마생원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향심이 기다렸다는 듯 투 내뱉었지요. 목수 양반. 나는 내 집을 고쳐달라 하여 당신을 부른 것이지 판다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집주인은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어찌하여 김치국부터 들이켜고들 계실까? 게다가 여기 이 돈께나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 집값으로 다 할 30을 부르더군요. 이런 장난이나 치실 거면 차라리 다른 목수를 고용하겠습니다. 향심의 말을 듣고 있던 달쇠가 콧숨을 치며 마생원과 억도를 돌아보았지요. 허허, 이분들 여기 와서도 여잔들 하시구만요. 아주 제품삭 떼어 먹던 그 수작질 지긋지긋합니다요. 보시오, 처자. 나는 이 사기꾼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이오. 나는 500을 드리겠소. 네, 방금 얼마라고 하셨어? 향심이 금세 관심 어린 눈으로 반문하자 억도와 마생원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 판을 망칠기로 달려드는 달쇠가 귀가 울리 없었지요. 달쇠의 등장에 그때까지 잔머리를 굴릴 심산이었던 억도는 욕심과 경쟁심에 눈이 돌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놈이 지금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어디서 회방질이야? 회방질이 500이라니 실성이라도 한 개냐? 한양 바다? 사대문 안의 기와집 한 채가 150이면 너끈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놈아, 한 대 뭐 500냥? 너놈에게 그런 돈이 있기나 하다는 말이더냐? 네, 진목수놈이 무슨 죄우로 그런 거금을 지불한다는 말이야? 억도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지만 달새는 더듬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표정으로 능글맞게 억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모양새가 참으로 억도를 비꾸는 것만 같아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버텨버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게 그런 표정을 보여 기어보시게. 이런 놈에게 소화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야. 이놈은 지금 그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으로 저자를 희롱하려는 게야. 30으로 저를 등쳐먹으려던 어르신께서 희롱이라는 말씀을 하시다니 어불성설이시네요. 매력적인 금액을 부를 것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 목수 양반과 진지하게 담론을 좀 나누어야겠으니 속히 돌아가 주시지요. 이런 답답한 내니놈에게 이 좋은 집터를 빼앗길 수 없지. 좋아, 알겠네. 알겠어. 이놈이 부른 가격보다 더 웃돈을 얹어주겠네.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 억도와 달쇠, 때 아닌 경매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00, 700, 급기야는 1000냥. 이제는 합리적인 거래 따위는 뒷전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이 집을 차지하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열기가 붙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자신에게 팔라며 성하였던 탓에 흥정의 가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지요. 뭐야, 저 1000냥, 지금 1000냥이라고 했느냐? 살다 이러한 해괴한 꼬락선까지 다 보게 되는구만. 아니, 이 목수질이나 하던 천한 놈이 기놈아, 네가 무슨 저로 폐가를 사겠답시고 1000냥을 내어 놓는다는 것이야? 1000냥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놈 따위가 만져본 일이나 있을 액수라고 생각해서 그리 내뱉고 있느냐 말이다. 어랍쇼, 그러는 어르신이야. 말로 건너고에 사시던 분이 이 동네 폐가는 무슨 바람이 불어 사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그 댁의 멀쩡한 기와집은 놔두시고 말입니다.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길래 이놈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느냐? 달새가 억도의 성질머리를 살살 긁자 안 그래도 애가 타던 마당에 부하가 있는 대로 치민 억도가 홧김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외쳤어요.
이받쳐자. 이 이상 서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 내 애역도 이 하찮은 버러지 같은 놈에게 비로소 본대를 보여줘야 쓰겠구먼. 자, 3,000냥. 3,000냥이네. 내 이 패가 값으로 3,000냥을 줄 터이니 나한테 팔아. 예, 3,000냥이라고요? 지금 3,000냥이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요? 그래, 맞다는 말씀이야.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내게 팔라는 말이지. 더 시간을 지체하거나 이놈과 흥정을 붙일 참이라면 나는 그만두겠네. 놓치고 이천 한목수놈에게 천냥에 한번 잘 팔아보시든가 아니면 잡스러운 생각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내게 3,000냥에 후딱 거려 하시든가. 3,000냥이라는 거금에 향심의 두 눈이 쏟아질 듯 휘둥그레졌고 어이구 어르신 무슨 그런 서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신답니까? 팝니다. 팔아요. 팔고 말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다 쓰러져 가던 이 패가는 3,000냥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격에 억도에게 넘어가게 되었지요. 집안에 숨겨진 보화와 관련하여 달세가 입이라도 뻥긋할까 싶어 바로 돈표를 작성해 행심에게 건네주고는 곧장 달세를 내쫓는 억도였습니다. 좋았어. 이제 내 집이 되었으니 더 이상 되어먹지 못한 요소를 늘어놓을 수는 없겠지. 자, 하면 이제 어서 꺼지거라, 이놈아. 달세는 참으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쿵쿵 두드리며 대고했지요. 아니, 제가 이 집을 수리하러 왔을 때부터 점 찍은 것인데 일이 뒤늦게 찾아오셔서 이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르신? 이놈이 이거 참으로 가당치 않는 소리를 어놓고 있구먼. 내 놈이 점 찍었다고 그것이 어디 너의 것이 된다더냐?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임자지. 어디 그런 허무맹한 소리를 하고 완진께야. 억울하면 내 놈이 3,000냥에 사면 될 것이 아니냐? 왜 수중에 그만한 돈은 없더냐? 어디 천한 목수놈이 숟가락을 얹기를. 그리하여 75칸짜리 고래든 같은 제 기와집에 몇 겹절른 되는 금액으로 폐가를 사게 된 억도는 폐가터에서 향심과 달세를 멀리 쫓아낸 다음 뜰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고을에서 부랴부랴 목숨 몇 명을 데려와 이 3,000냥짜리 보물집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잠들어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모으면 10,000냥 아니 20,000냥 만냥은 겉하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지요. 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수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억도는 어딘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은 보로 가득할 거라 믿고 있었던 골방의 벽에서는 고물로도 못 쓸 법한 온갖 구질구질한 잡동사니와 저작거리 장터에서도 살 수 있는 황동관지 따위에 쓸모없는 물건 몇 개가 나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처구니가 없던 옥도가 노발대발하며 목수들을 불러 최근하여 온 집구석을 두들겨 부었습니다. 벽이란 벽은 다 뜯어냈음에도 그가 기다리던 화왕찬란 금은 보화는 꼬물만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다 썩어 들어간 나무 파편들과 벌레, 거미줄 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따위 것이나 얻으려고 3,000냥이나 쏟아부었다는 말인가. 지금 대노하여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던 억도는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뒷목을 잡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는 그만 쓰러져 버렸지요. 어시구 감나라 배나라. 아주 시끄러워 죽겠더니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이놈의 영감탱이가
이거 아직 우리에게 품삯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쓰러져 버리면 어쩌자는 것이요? 아니, 이 보십시오. 어르신, 얼른 일어나 보셔요.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볼만하던지 억도이장을 꾹 참으며 일하던 목수들마저도 그의 안부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일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되어 사색을 띄우는 판이었답니다. 한편 만상골과는 멀리 떨어진 어느 주막집에서 향심과 달새 그리고 마생원까지 세 사람이 배를 잡고 키득키득거리며 탁배기와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휴, 그 망할 구두쇠놈 표정이 어떨지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았어야 하는 건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구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개고픔을 물면서 제 돈 3,000냥이 날아간 것에 눈을 뒤집고 있을 것이구먼. 억도가 써준 돈표를 마생원을 통해 진작에 3,000냥과 바꾼 후 멀찍이 떨어진 곳까지 달아난 세 사람이었지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억도 앞에서 향심과 달새는 서로를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하였지만 실은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던 것이었어요. 조실부무한 향심은 억척스럽게 생활해야 했던 탓에 그 성격이 관하여 동네 머슴매들에게 놀림받기 일쑤였던 처자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고을에서 유일하게 돌봐주며 따뜻이 대한 것이 바로 달새였지요. 달새는 향심을 괴롭히거나 놀리는 법 없이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며 물심양면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달새의 성품에 이끌린 향심은 점점 그에 대한 마음을 키우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날씨 좋던 여름날 호미를 빌리러 달새의 집 마당으로 훌쩍 들어왔다가 제 집 마당에서 달새가 동네의 국걸꾼들을 죄 불러놓고 쭉 한 그릇씩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향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달새, 저 자식은 자기 먹을 식량도 변찮은 주제에 또 남을 도와주고 있잖아. 네, 빨래터에서 아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구만. 자고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태생들이 그놈이 그놈이고 자판에 나온 놈들이 다 거기서 거기 마당의 개중에서라도 서방감을 찍을 때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근면, 성실함과 인품이라 하던 말을 말이야. 다윗, 저 자식의 근면 성실이야. 우리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합격이고 그 속을 꽉 채우고 있는 인품이라 함은 방금 내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이젠 더 질질 끌 필요도 없겠구먼. 그날 안 그래도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던 달새의 사람되미를 톡톡히 다시 보게 된 그녀는 중차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톤기가 가득 찼을 때에는 이미 달새를 제 서방으로 점찍어둔 지 오래였어요. 몇 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달수의 뒤만 쫄래쫄래 쫓아다니며 앞뒤 제것도 없이 자신과 정혼하고 혼인하자며 찰검 머리처럼 들러붙는 향심과는 달리 달새는 그저 향심의 마음을 치기 어린 장난쯤으로 치부하고는 그녀의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달새, 오라버니? 아, 어째 오라버니는 나를 여인으로 생각해주지 않는 것이야. 정말 속상해 미치겠네. 내가 몇 년째 자존심 다 버려가며 이리도 구해야 하는데 어쩜 그리 한 번을 넘어와 주지 않아? 우리 고을에서 성경이, 명실이, 그리고 차웅이 다음으로 제일 가는 미인이 바로 나, 향심인데 덕말이지. 달새 오라버니 사내 맞아? 뭐 여인푸 지나가는 개가 웃다. 배를 뒤집고 굴러가는 소리를 하고 앉았구먼. 허이구, 야, 이 녀석아 얼씨구에다 절씨구다요. 맹랑한 것사.
내가 짓것이 무슨 여인이냐. 여인은 성경이, 명실이, 차옹이. 걔들은 이제 제법 춘기가 바짝 올라서 여인 티가 줄줄 난다고 하지만 향심이 너는 아직 멀고 멀었다. 요거사. 이렇듯 달쇠는 도통 향심에게 마음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을에서 함께 부대끼며 볼 것도 못 볼 것도 다 나누던 여동생 취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달쇠가 거금의 품삯을 쳐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이웃 고을에 살고 있던 억도의 곡간을 증축해주기 위해 건너말로 향했고, 그러다가 억도의 구두쇠 기질에 학을 떼고 품삯의 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리던 달쇠를 본 향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이구, 세상 다 끝난 것 마냥 이리 풀이 죽어 있다니. 천말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리로쏘이다. 아무튼 간에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그런 꼴이나 당하며 돌아다니고 말이지. 오라버니, 내게 맡겨. 이 향심이가 오라버니의 근심을 싹 없애드리겠다. 이 말씀이요? 뭐 너에게 맡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억도 그 인간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독한 수전노랭이다. 쉽게 볼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야. 됐고? 오라버니가 처음에 그 짓내 곡간을 지어주고 받기로 약조했던 품삯. 그거 몇 곱절은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잘 지켜봐. 그리고 이번 일이 잘 되거든. 이게 뚝뚝 흐르는 향심이를 마누라로 맞이할 생각이나 하라. 이거야. 향심이 한껏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허리에 양손을 올린 채 씩씩거렸고 어리 빠진 얼굴로 그 꼴을 보고 있던 달쇠가 대꾸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네 말대로 떼먹힌 내 품삯을 네가 책임질 깜냥이 되는 여자라면 내 그 즉시 너를 귀히 여겨 당장 혼인해 주마. 어떠냐? 어머, 진짜로? 진짜지? 오라버니, 그 약속 있지나마. 그러한 연유가 얽히고 설켜 꾀가 뚝뚝 흐르던 향심은 그 즉시 계획에 착수하여 악귀가 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해 동네에 흉물스럽게 방치 중이던 예의 그 폐가를 실은 산적 우두머리가 몰래 기거하던 곳이며 또한 그 안에는 노략질한 금은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다는 거짓 이야기의 초석을 꾸며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억도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끔 술수를 부린 것이었어요. 재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억도가 이 미끼를 물지 않을 리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이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던 약삭발은 거강꾼 마생원이 억도의 집사로 들어간 것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풍족하게 챙겨주겠다는 억도의 꾀에 넘어가 집사 노릇을 시작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몇 년을 지내보니 생각만큼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마생원을 꼬드겨 거대한 사기극의 바람잡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합심하여 괴팍한 성질머리의 천석군 수전노 억도를 골탕 먹이는 것에 성공하였고 목표한 금액을 받아낸 뒤 패가 터에서 쫓겨나는 척 억도를 방심시킨 다음 그 길로 멀리 떨어진 주막의 끝방에서 3,000냥을 3등분하며 축배를 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거금을 챙기게 된 마생원은 만족하며 제 갈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럼 몸 건강히들 잘 지내거라. 내 너희 덕분에 그간 억도 그 작자의 밑에서 개처럼 일한 보답은 톡톡히 받아내고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마생원을 배웅하고 떠난 그날 삼경의 어둠이 내려앉은 어느 주막방 안에서 향심과 달쇠가 두 손을 맞잡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향심아, 정말이지.
너의 장계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처럼 일이 영특한 여인이라면 어찌 아내로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내 그간 너를 동생처럼 여기며 보살펴왔지만 이제는 이 덕에 내가 보살핌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뭐냐. 부디 나와 함께 혼인하여 알콩달콩 잘 지내보자. 억도 그 인간의 소식이 닿지 않도록 연고 없는 고을로 떠나 뿌리를 내리게 되더라도 우리의 미천 이천냥과 내 목수기술 그리고 향심이 너의 그 영특함이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제야 오라버니가 내 진가를 알아봐 주다니. 그것 봐. 내가 그랬잖아. 내가 떼먹힌 품삯지 몇 곱절은 더 받아내게 해준다 하였지. 앞으로도 욕개순이 향심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내가 아주 오라버니 하나만 바라보며 내 서방이 되기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단 말이야. 이 멍청아. 자다가도 떡이 생기겠지만 자기 전에도 떡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오늘 너한테 유감없이 보여주려니까 아주 각오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입술을 삐죽이며 달새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던 향심이 와락. 그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기 전 조금은 일찍 서로의 체향을 나누며 그렇게 달콤한 하룻밤을 지새게 되었답니다. 이후 빠르게 거처를 정리하고 억도의 소식이 닿지 않는 원한 고을로 후를 넘어간 두 사람은 새로 터전을 잡아 복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로도 건강한 자손까지 얻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 조실부모한 이후로 홀로 지내던 향심의 외로움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여생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보냈다는 후운을 끝으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지혜, 정의와 기지를 다룬 교훈적인 민간 설화이다. 탐욕스러운 부유한 사람 억도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성을 잃고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지만 영리하고 용기 있는 향심과 달새 그리고 불만 있는 관리 마생원은 지혜와 협력을 통해 공평한 보복을 이뤄낸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혜와 기지가 어떻게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주며 단순한 힘이나 권력이 아닌 슬기와 협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한양 선비의 잃어버린 거금을 찾아 복을 받은 시골 여인. 옛날 옛적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하게 내리는 날씨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판을 뛰어노는 동물들이 저마다의 짝을 맞이해 서로 정답게 거닐고 있던 그날, 잔한 기분으로 외아들 집에 들렀다가 기분만 잡치고 돌아온 운에는 구들장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리도 천불이 터질 일이 또 있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금미와 오기야. 생고생하며 키워놨더니 하등 쓸모가 없구나. 그래, 제 식구만 챙기기 급급해. 이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에휴, 내 팔자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설움이 올라온 운해가 제 가슴을 텅텅 치며 빈방에 홀로 앉아 비만 삼키고 있었지요. 그녀가 이리도 자신의 아들에게 서운해하던 사정인 즉은 이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보니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래. 꼴에 선비랍시고 방 안에 틀어박혀 책 나불랭이나 들여다볼 줄 알았지요. 생계를 꾸리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살림 전반을 도맡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운해가 그 고살이 손으로 삭바느질과 동네 길쌈거리를 채며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을 보필하는 데 바친 세월이 장장 10여 년이었습니다. 원체 비실비실하던 남편은 아들 하나를 얻자마자 그 애를 견디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저승으로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닥친 막막한 현실에 운해는 덜컥 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아비 노릇도 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의 남편이었음에 운해는 사흘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과 외아들만 남기고 불쑥 떠나버린 남편이 야속했고 또한 창한 나이로 졸지에 과부가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걱정이었지요. 허나 그녀의 정신이 퍼뜩게 만든 것은 바로 어미의 품에서 칭얼거리며 울음을 내던 자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차, 내가 이리 슬픔을 느낄 시간도 촉박하구나. 하나뿐인 아들놈마저 박복하게 살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 이제 이 어린 것을 돌봐줄 것은 오로지 자신뿐인데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 운해는 홀로 된 몸으로 들이치는 풍파들을 악착같이 이겨내며 아들을 장성시켜 뒷바라지에 내는 것만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두고 살아갔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꾸준 일로 양육하는 시간이 깊어지자 매파가 찾아와 새 시집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좋은 혼사 자리를 물어다 주었지만 운해에게는 그저 달갑지 않은 참견에 불과했습니다. 썩 돌아가시오. 내 비록 외로운 혼자된 몸이기는 하나 아들놈에게 부끄러운 어미로 남고 싶지는 않소이다 하며 매파가 찾아오는 족족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밤 어둠이 내려오고 육가와 살림에 지친 정신없던 하루가 저물면 잡생각이 깊어지는 밤기운이 어김없이 운해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독과 허전함의 육신이 싱숭생숭하여 이윽고 홍심양 가슴 한켠이 뜨끈거렸지요. 안 돼, 안 된다. 자아야 할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몸으로 자념에 휘둘릴 새가 없도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사내의 생각이 간절해질 때면 벌 뭉쳐 자신의 입에 우겨넣고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온갖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보낸 세월이 쌓이고 쌓여갔지요. 기름 높은 양반 가문의 자제만큼은 아니었으나 남부럽지 않게 아들을 키워낸 운해는 번듯하게 혼인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내는 운해가 대준 살림 미천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구색을 갖춰 천주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해가 그토록이나 아들만을 위한 삶을 살며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초가삼간의 쥐꼬리만한 밭맞이기가 전부였습니다. 혼인을 시켜놓고 먹고 살기를 마련해 주니 아들은 그 이후로는 운해의 집에 귀별을 넣는 일도 뜸해지고 말았어요. 이내 한 달에 한 번 그 얼굴을 뵐까 말까 한 무심한 아들이 되어 있었지요. 참으로 인생이 그려 고생이 고생인 줄 모르며 키워놓으면 뭐하나이. 어미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그저 재색시와 자식들 챙기기만 급급한 이원. 지난날을 상기하다 다시금 설움에 젖은 운해가 굵직한 한숨을 토하며 읍했습니다. 자식에게 제 고생을 알아달라는 마음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녀가 이리 마음을 상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했지만 그간의 아들 행실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중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었지요. 고을에서 아녀자들끼리 한양 구경을 가기 위한 명목으로 탐사모를 모여 패를 짰는데 혼인한 아들의 살림, 미천으로 온 재산을 다 던져준 운해만 노잣돈을 마련할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탓으로 모임에서 빠지게 된 것이었지요. 아들놈에게 말이나 한번 꺼내봐야 되겠구만.
태어나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던 운에는 이제서야 겨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마당에 꼭 한번 여행에 올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던 운에는 그 길로 아들의 집으로 가 노자를 좀 빌려보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운해가 한양 구경을 하고 싶다며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제 살림도 거두기 힘든 노릇이라 노자로 내어줄 돈이 없습니다. 사람만 북적거리고 정신없는 한양엔 뭐하러 가십니까? 하며 쌀쌀맞게 퇴바까지 놓고는 며느리인 제 아내 눈치가 보인다며 운해를 돌려보낸 것이었지요. 사정이 이러니 운해가 어찌 아들에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팔자도, 사납지, 사나워 이런 꼴을 보려고 내 그리도 이를 물어가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토에는 한숨으로 방안을 채우던 그때 그 감정이 돌연 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울해서 아니 되겠다. 이리 살다 가면 무슨 재미야. 내 이렇게 한탄만 하느라 방구석이나 데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 아직 나의 육신이 일팔팔한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서러움으로 바뀌어 감정이 솟아오르자 오히려 가슴이 차분해져 한결 결연해진 운해는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웃집에 들러 삭반내질과 밤매기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선불로 담겨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가으로 한양 나들이 값을 치르고는 아들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여행길에 올라버렸지요. 흥이다. 이놈아, 제 놈이 안 도와주면 어디 내가 포기하고 못 나설 줄 알고. 운해는 어쩐지 아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마음에 고소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이 한양으로 여행을 가버리면 그제서야 어미의 소중함을 알고 걱정이라도 해주길 내심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운해는 난생 처음으로 한양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토록 나서 보고 싶던 나들이기를 밝히는 봄의 살은 우위에 굳었던 마음을 간지러 피기엔 한 점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양 경험이 풍부했던 인솔자 한 명을 앞세워 전원이 시골 여자들로 꾸려진 아들의 일행은 학자지걸 소란스럽게 한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으리으리한 대걸, 자신의 한적하고 조용하던 고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양의 시끄럽고 분주한 인파에 운해는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버렸지요. 그렇게 인솔자를 따라 곳곳을 구경하며 들떠있던 일행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한 유명한 박물가게로 들어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는 각종 장신구와 폐물들을 보며 한양 방문 기념품을 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가분이며 화첩이며 명경이며 아들을 뒷바치지 않느라 사치와는 담을 쌓고 지낸 은혜에게는 온통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림의 떡, 운의 수중에 남은 돈이라고는 제 마을로 돌아갈 노자돈이 전부였습니다. 빠듯하게 여유를 만든다고 하여도 거센 한양 시세를 지닌 박물 가게에서는 작은 반지꼴이 하나 탈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운해는 입맛만 쓰게 다시고는 가게 밖으로 나와 좌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끌벅적 들려오는 박물가게 안 일행들의 호들갑서린 난리법석에 어쩐지 쓸쓸해진 운해는 홀로 우두커니 앉아 한양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사대는 안내들이 부러워 한숨을 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까지의 여정길로 인해 밀려드는 노곤함과 따스하고 푸근하기 그지없던 봄의 살을 받으며 그만 단꿀 같은 좋음에 까무룩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미쳐 화들짝 놀란 운해가 허둥 정신을 차려 깨고 보니 박물가게 안에 있었던 일행들과 한양을 안내해주던 솔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야속하게도 홀로 떨어져 있던 우네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다음 일정으로 이동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구나. 이거 참으로 야단났네.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야말로 쏘스라치게 겁을 집어먹은 그녀는 시장통 안을 돌아다니며 일행의 흔적을 쫓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내려와 하늘이 어둠을 내리며 날이 저물어 어두컴컴해진 시각, 놓친 일행을 찾아다니느라 외톨이가 되어버린 운해는 먹함과 속상함의 피로까지 더해져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어요. 대구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인솔도 없는 넓은 한양 바닥에서 졸지의 팔자에도 없던 미아 신세가 되었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지요.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연구 하나 없는 이 한양까지 기어와서는 으이그 꼴 좋다 꼴 좋아. 그래 겨우 이 꼴을 보려고 구역구역 용을 쓰며 단양맛을 보려 했던 것인가. 티량하고 속상한 마음에 특관처럼 그녀의 입에서 자주 섞인 말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익숙지도 않은 한양 장터를 걸어다느라 퉁퉁 부어버린 두 다리를 부여잡고 막막함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이게 웬걸 그녀가 앉은 바닥 앞쪽으로 엽전을 보관하는 용도의 값비싼 전대로 보이는 두툼한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이것이 무엇이요? 전대 아니던가. 오네가 다가가 그것을 주워들자 제법 묵직한 무게의 전대가 쩔렁 소리를 냈습니다. 어마, 전대를 열어 그 속을 확인해 본 운해는 그대로 졸도할 뻔하였습니다. 전대 속에는 그녀가 한 번에 세미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보이는 엽전이 그득히 들어있었으니까요. 모골이 송연해진 그녀는 당장 고개를 들어 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양 좋게 차려입은 한양의 행인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느라 이방인 운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싸늘한 유혹에 잠겨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천성이 바르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몸,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네, 그간 참으로 없이 살긴 했지만 경우를 어기면서까지 살지는 않았지 않은가? 이것을 분실한 주인은 지금쯤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겠는가 말이야. 그래?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전대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겠다. 운해는 전대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하고 장터 주변을 돌아다니며 전대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분실한 자라면 반드시 퍼렇게 질린 얼굴로 돌아다니며 전대를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금방 알아볼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녀는 발이 부르트도록 일대를 돌며 전대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던 운해가 한 젊은 선비를 만나게 된 것은 그 후로 한 시즌이나 돌아다닌 뒤였어요. 그는 누가 보더라도 쉬근 얼굴이었고 또한 구부정이 바닥만 내려다보는 자세로 허둥대는 젊은 선비는 그야말로 잊어버린 무언가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답니다. 어쩐지 지나칠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내 그만 돈이 든 전대를 분실하였지 뭐요. 오늘 중으로 셈을 치르지 못하면 경을 칠 텐데 이것 참 난감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 전대의 색상과 금액이 어찌 되는지요? 붉은색 비단에 금실이 놓아져 있고 한 150냥쯤 들어있소만. 어찌 그러시오? 이 젊은 선비가 전대의 주인이
확실해진 은혜는 품에서 전대를 꺼내 선비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여 마침 주인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하늘이 도와 이렇게 주인을 찾게 되는군요. 전대를 받아든 선비가 활짝 밝아진 얼굴과 함께 다소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 때문에 이곳을 돌아다니셨단 말입니까? 대체 얼마나 헤매신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으나 어림잡아 한 시즌쯤 됩니다. 이런 감사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나. 주인을 찾기 위해 그 시간을 허비하셨단 말입니까? 이런 거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있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운해는 젊은 선비를 향해 활짝 미소를 보이며 말을 끝냄과 동시에 분실한 전대에 주인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보시오. 괜찮으신거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젊은 선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가 싶더니 운해는 그대로 엄청난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그간의 불안함과 쌓여있던 긴장에 잔뜩 날이 서 있던 것이 원인으로 그녀는 그만 젊은 선비 앞에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정신을 차린 운해가 낯선 방에서 눈을 뜨자 방 안쪽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운해를 살피고 있던 젊은 여인이 안색을 살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곳이 어디인지요? 안심하셔요. 저희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의 둘째 수영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으나 간밤 제 오라버니께서 장터를 헤매시다 훈절하신 귀인을 모셔왔지요. 오라버니께 일련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지신 성품을 가진 분이시더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를 올린 수영은 운해를 극진히 간호하며 그녀가 한양까지 당도하게 된 상세하고 기나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양 바닥이 복잡하고 분주해 무척이나 고달프셨을 텐데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군요. 같이 거동했다던 일행들도 참으로 야속합니다. 함께 나선 사람이 낙오되었는데도 어찌 알아차리지 못하다니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셔요. 그렇게 운해는 친절한 수영의 정성 어린 대접을 받으며 하루를 푹 쉬고 이튿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운해가 눈을 뜨자 수영과 젊은 선비가 아침상을 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어나셨군요. 수영이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순걸이라 합니다. 그래, 한양 나들이에 나섰다. 일이 틀어지셨다지요? 순걸과 수영이 밝게 웃어 보이며 살갑게 다가오자 한껏 긴장하고 있었던 운해도 마음이 한결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던 중 순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 어제 제 전대를 찾아주시느라 그리 애를 쓰셨는데 보답을 하게 해주셔야지요. 식사를 마치시는 대로 한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야 한양서 나고 자랐으니 그 매정한 인솔자보다야 한양 바닥이 훤하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셔요? 한양 바닥에서 전대를 잃어버리고 되찾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시다니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귀인이 아니셨다면 꼼짝없이 큰 고초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사양 말고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은 온누이의 화한 웃음을 보며 둘의 성화에 못 이긴 운해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온누이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맛본 한양 바닥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숨거래 곁에서 차근차근 안내를 받으니 그렇게도 정신없던 한양이 즐거운 별천지가 되었지요. 잔뜩 신이 난 운에는 나흘간이나 그 집에 머물며 요모조모 한양 산매경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 또래의 두 온누이에게 자기 자식에게도 받아본 적 없던 살갑고 따스한 친절을 받으니 단단하게 응어리진 온해의 가슴속 서러움이 어쩐지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온누이들 역시도 온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니 그녀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려 깊고 순수한 데다가 매사에 속이 깊은 어른이라는 생각에 더욱 그녀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어졌지요. 그렇게 운해가 한양 구경을 마치고 닷새째가 되던 날, 운해가 우물쭈물하며 수영에게 다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이제 나도 슬슬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그간 내가 너무 폐를 끼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씀 마셔요. 돌아가시는 편에는 인부들을 시켜 가마로 모실 터이니 염려 놓으셔도 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며칠씩이나 남의 집에 얹혀 밥만 축내고 있으려니 말을 세요.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짓는 것을 돕게 해주시게. 그러자 수영이 조금 고민하는 듯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오해는 말고 들어주셔요. 오늘 밤 제가 술상을 차려드릴 테니 저의 아버님과 함께 사랑방에서 술 한잔 나눠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그 말을 들은 은혜가 크게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찌 외간 여자가 남의 집 사랑방에 들 수가 있단 말인가? 그저 술 한 잔만 나누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저의 아버님이 4년 전에 혼자 되시고 다른 여인도 품지 않으신 채 적적히 지내신 지가 오래입니다. 말동무를 삼을 여인조차 없어온 외로운 세월이지요. 그저 이 딸 자식의 소원 한번 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이 운해의 두 손을 꼭 쥐고 읍소하자 운해는 깊은 고민을 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희한하게 흘러가 버린 그날 저녁, 수영이 정성껏 차려낸 술상을 들고 운해를 앞세워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귀한 손님분께서 아버님께 인사나 여쭈러 오셨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서책을 읽고 있던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놈의 전대를 찾아주셨다지요? 그래, 지낼 만은 하십니까? 그럼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분위기에 휩쓸려 겸연쩍은 얼굴로 자리에 앉으니 그 모습을 본 수영이 잘 되었다는 듯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들 나누셔요. 하고는 후다닥 사랑방에서 물러갔습니다. 해가 저문 시간에 외간 남자와 사랑방에서 단둘이라니 일찍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행동에 운해의 가슴이 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가장인 순봉이라 합니다. 둘째 녀석이 좀 장난을 친 모양입니다. 너무 언나는 마시고 귀하신 손님이시니 제가 먼저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봉의 잔을 받아둔 운해는 겪는 그의 얼굴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제법 근사하게 나이가 들어 단단한 기품이 엿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내와의, 그것도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를 가진 운해가 양쪽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자신에게도 아직 이러한 소녀 같은 감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고 적지 않게 놀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오고 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춘봉은 우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서도 틈 기운을 빌어 직구준농이나 건네는 따위로 품위를 해치는 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던 운해는 그런 순봉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방 안으로 신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만 같은 아지랑이 간지러움과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저녁 나절 들어갔던 사랑방에서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대화를 나눈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새 술상 위에 호리병이 모두 동이 났고 운해의 뺨은 이미 이를 대로 익어 봄꽃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봉 역시도 살며시 풀린 동공 너머로 눈물이 흐르던 차였지요. 어머, 네, 정신 좀 봐. 시간이 벌써 1시가 된 줄도 모르고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어요. 술기운이 덮친 운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술상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불썩 운해가 보기 좋게 순봉의 무릎 위로 엎어지면서 마치 어린 소녀처럼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요. 초면의 사내 앞에서 이 무슨 꼴사나운 추한 광경인가 싶어진 그녀가 황급히 사과하며 일어서려 손을 짚는데 하필이면 순봉의 분신이 인사를 하려던 부분과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맞물리고 말았습니다. 춘봉은 순간 당황하여 몸을 빼면서도 놀란 운해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었고 그런 순봉의 손나귀 힘에는 그녀가 오래간 입고 살았던 사내의 완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변이셔요? 생각지도 않게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자 몹시 부끄러워져 어쩔 줄을 모른 채 운해는 도망치듯 사랑방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두커니 방문 앞에 선 채로 자신의 몸을 지탱했던 춘봉의 손나귀를 떠올렸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그 강직한 손끝으로 느껴졌던 감각으로 보건대 필시예사의 사내가 아님을 그녀는 익히 알 수 있었지요. 내가 미쳤지. 망측하게 시르리. 이나도 참 나이를 먹더니 이리 발칙한 생각을 다하게 되고 도리질을 하며 떨쳐내 보려 해도 술기운으로 흐려진 그녀의 인내심 앞에 근사한 물증까지 더해지니 도통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건너방에서 잠에 들지 않고 운해를 기다리고 있던 수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 벌써 나오셨는지요? 혹여 저희 아버님이 어떤 실수라도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창 때에 소녀처럼 달아오른 운해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더듬었지요. 꼭 사랑방 안에서의 일을 들킨 것만 같은 기분에 자신도 모르게 염통 부근을 쥐고선 고동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모양새가 흡사 첫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감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영이 우의 두 손을 꼭 잡고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말씀이나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실 순 없을지요?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며칠 듣고 지켜본 바로 혼처로 거론되던 그 어떤 자들보다도 성품이 곱고 강인하신 분입니다. 부디 제 뜻을 거부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의 새 반려가 되어주실 순 없으실까요? 예상하지도 못한 제안을 난데없이 해오는 신영의 저돌적인 모습에 운해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간단히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순영아기 씨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나로 말하자면 일단 아들 내외도 있는 몸이고 아들에게는 한양으로 나들이를 나간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아 지금쯤 없어져 버린 어미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일 것이라네. 그러니 오늘 처음 본 초면의 사내와 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어디 쉽게 확약할 일이겠는가. 하지만 운해의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뺨은 더욱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투영은 간절한 눈빛이 되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저희 아버님의 재물을 노리고 접근해온
수많은 혼처의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름의 선구안을 갖추었다 생각됩니다. 귀인이야말로 적격의 죄인이시지요. 허나 귀인께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겠다면 저도 이 이상 곤혹스럽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다만 천천히 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영은 예를 올리며 힘없이 물러갔고 운해는 수영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 이윽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거처로 돌아와 자리에 앉고서도 끊임없는 고민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꿈처럼 닥쳐온 일련의 일들이 미래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지요. 규곤자된 시간이 깊어지니 이리도 겁이 많아진 게지요. 호롱불을 끄고 복잡한 머리를 뉘어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무언가 결심이 섰는지 결연해진 얼굴이 된 운해는 몸을 일으키고는 마루를 지나 순봉의 사랑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술기운 때문에 여전히 얼굴이 달아올라 있던 순봉이 기별도 없이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귀인께서 어쩐 일로 다시 오셨소? 잔뜩 무안해하는 순봉이 말을 듣는 운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결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제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러니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혹여 깊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해 주셔요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리 용기를 낸 저를 무안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시지요. 그러자 순봉이 멋지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필시 저 때문에 귀인께서 기분을 상하시어 그리 뛰쳐나가신 것으로 여기고는 저 역시 크게 낙심해 있던 차였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기쁘로군요. 홀로 지내오던 지난날 동안 내 가슴을 이리 요동치게 만든 여자는 귀이신 그대가 처음이었소이다. 술기운에 핑계를 빌어 감추려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그를 증명하고 있구려. 환하게 웃는 순봉의 얼굴을 보자 더 잘 것도 없었습니다. 운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운 금침이 깔려있는 방에서 운해와 순봉은 서로를 힘껏 안았습니다. 둘의 기운을 빌지 않아도 이미 푹 익어버린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어둠이 점점 더 무르익어 이내 그 끝을 보여 새벽이 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 채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뽀얗게 번들거리는 얼굴을 매만지며 운해가 조심스럽게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숲거리 마당에서 하인들이 이야기하다 말고 불이 날듯이 달려와 그녀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요? 아무쪼록 간밤이 어머님께는 좋은 기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합방을 수영에게 전해 들었는지 순걸은 운해를 향해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낯이 간지러워진 운해가 얼굴을 붉히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요. 이제 말씀 편히 낮추세요. 정식으로 혼례 준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과도 합방을 하신 분이신데 자식들인 저희를 높여 부르심은 법도에 맞질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추를 맞추어 나갈 터이니 어머님께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주세요. 탈갑게 대해주는 순걸의 태도가 너무도 기뻤지만 운해는 줄곧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집에 한번 가보아야 하겠네. 내 아무래도 합가 전에 아들을 한번 만나봐야 마음이 편히 잡힐 것 같아서 말이야. 아직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한양으로 와버린 후로 시간이 한 달이 되었으니 아마 내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게지. 그야 물론입니다. 바로 채비토록 하지요.
내 지금에서야 말하는 것이지만 그간 용숭한 대접을 해주어 참으로 고마웠다네. 아버님과 천생연분이 되실 짝이시라면 그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아버님을 선택해 주셨으니 저희가 어머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결국 어머니께서 제 전대를 찾아주시려던 그 옳은 마음으로 비롯된 일이니까요. 순걸은 웃으며 하인들을 불러 채비에 들어갔고 마침 사랑방 문이 열리며 순봉이 나왔습니다. 그를 보자 간밤밤을 지새운 기억이 떠오르며 운에는 새씨처럼 얼굴을 물들이고 말았답니다. 순봉 역시도 허리를 두드리며 녹록치 않은 밤이었음을 시사했지요. 듣자 하니 아드님을 만나러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지요. 이거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가시는 여정길 근처에 저도 볼 일이 있으니 저와 함께 나서시지요. 길동무가 있으면 더욱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외롭지 않게 시작하는 하루인지 운에는 가슴 벅찬 뜨거움에 마음이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지요. 이렇게 순봉과 함께 귀한 길에 오른 운에는 한양을 향해 고독한 걸음을 옮겼던 지난 때를 추억하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의 연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신기합니다. 한양으로 첫걸음을 떼었을 때에는 이런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였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호라빛이나 풀풀 풍겨대고 있던 재미없는 사내였을 뿐이지요. 그날 밤 들었던 술이 합한주가 될 거라고는 내미처 생각지 못했다. 들 구경이며 꽃 구경이며 혼자 구경할 때와는 그 맛이 다른 것이었어요. 봄내음 물씬한 길을 사내와 단둘이 정답게 가려니 운해의 얼굴에도 미소꽃이 한 방 휘올랐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여행을 즐기니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 어느새 아들 댁에 당도한 운해였지요. 대문 밖에서 아들을 부르려다 말고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겐 말도 없이 한양행에 올라 그곳에서 새로 만난 사내와 느닷없이 재취하려는 의사를 비치는 것에 반대를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간 아들만 바라보며 지냈던 삶에서 이제야 자신을 위한 인생의 제2막을 열어보려 하는데 기왕이면 아들의 축하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운해의 걱정을 보기 좋게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운해가 한양길에 오른 사실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냥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어미와 연락이 닿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운해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애초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쩜 이토록이나 무심하고 무심한 아들일 수가요. 일순의 서운함도 잠시 운해는 뭔가 굉장히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제까지 자신을 옥죄고 있던 혹은 자신이 얽어매고 있던 속박과 굴레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아, 옛말에 추족거습이라 하여 아이는 마른 곳에 눕히고 어미는 젖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 있느니라.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 내 홀몸으로 너를 번듯이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그만 너를 잘못 키워버린 듯 하구나. 오늘부로 너는 나로 살자꾸나. 천륜으로 맺은 인연이라 하여도 봄날 하루 기묘하게 얽힌 꿈 같은 순간 인연보다 그 깊이가 약하기도 한 법임을 내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구나. 이젠 나도 더 이상 너에게 되지도 않는 서운함을 느끼며 전전긍하지 않을 터이니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으로 천륜의 인연을 지키면 되지 싶다. 몸 건강히 잘 지내도록 하여라. 아들아.
아들의 무심한 태도를 보고 마지막 일말의 미련마저도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게 된 운해는 아들을 향해 이같이 선언하고는 그 길로 아들의 집을 나와 순봉과 합가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운해를 따라 나섰던 순봉이 볼 일도 모두 정리를 마치고 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어 하루 묵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인이 알아봐준 주막에 당도하여 여독도 풀견방에 들어섰지요. 주모가 푸짐하게 만들어 온 술상을 받고서는 노곤해진 몸으로 서로를 바라본 운해와 순봉이었지요. 그간 아들에 대한 묘한 죄책감으로 몸을 살리던 운해에게 이제는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밤을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막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라도 하면 여기는 귀 있는 골, 금방이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을 터인데 걱정 마셔요. 혼자든 시절해오던 버릇으로 주변이 소란으로 물들지 않고도 지낼 방법이 있습니다. 운해는 자신의 진보다리 속에서 깔끔하게 빨아둔 벗은 한 겹을 꺼내 뭉쳤습니다. 두툼하게 공처럼 말린 그것을 입안 가득 물고는 순봉에게 눈짓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주막은 마치 선선한 봄 날씨에 군불이라도 지펴넣은 듯 활활한 여름과도 같았습니다. 이후로 한양으로 돌아간 운해와 순봉은 자식들인 순걸과 순영의 지극한 효도를 받으며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양 유명 천석군 집안이 재취에 들어 집안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는다는 풍문이 산 넘고 물 건너 이웃 고을에까지 무성하게 퍼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을 함께 지내며 서로를 돕고 위하는 나날들로 채우면서 그들은 행복한 세월을 꾸려나갔다는 후문과 함께 은혜의 이야기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인간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며 정직과 성실함으로 운명을 바꾼다. 그녀가 잃어버린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행위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진정한 행복과 존중을 얻는 계기가 된다. 이 이야기는 인내와 자기개발의 중요성, 정직과 선행의 가치,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한다.